전쟁의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부신 기술과 성장을 이뤘지만 그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한 영국의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날 한 학생의 대답이 나를 멈춰 세웠습니다. 평생 데이터를 믿던 그가 단 한 문장 앞에서 생각을 잃었습니다. 그 문장은 부나 명예가 아닌 어떤 더 깊은 의미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행복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이 남긴 한마디가 무엇이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한 가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철학이었죠. 전쟁의 잿더미에서 피어난 사랑의 윤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국제개발학을 가르치는 교수죠. 20년간 세계 각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가치관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강의실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오늘 수업 주제는 삶의 의미와 가치관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앉아 있었죠. 중국에서 온 주시, 멕시코에서 온 다니엘, 그리고 한국에서 온 윤성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퓨 리서치 센터의 자료를 칠판에 띄웠어요.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를 조사한 결과였죠. 가족, 건강, 교육, 자유, 물질적 안녕. 여러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학생들이 하나씩 답하기 시작했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주시는 친구와 건강, 다니엘은 친구와 교육이라고 했죠. 그런데 윤성의 차례가 왔을 때 물질적 안녕입니다.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학생들이 윤성을 쳐다봤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질적 안녕이라니. 솔직히 좀 실망스러웠어요. 아시아 학생들이 돈에만 관심 있다는 편견을 확인해주는 답변 같았거든요. 하지만 윤성이 이어서 한 말에 제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윤성의 눈빛이 차가운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돈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따뜻한 눈빛을 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계속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각국의 조사 결과를 보여줬죠. 대부분 국가가 가족을 1순위로 꼽았어요. 스페인은 건강, 대만은 사회. 그런데 한국만 유일하게 물질적 안녕이 1순위였습니다. 윤성 씨, 정확히 맞추셨네요.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윤성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수업 전에 이 자료를 봤다고 고백해야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인들이 물질적 안녕을 추구하는 이유는 우리 조상들, 그리고 제 아버지 세대가 한국 전쟁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교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그분들은 어린 시절에 전쟁을 겪었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적 안녕을 추구하는 이유는 가족을 보호하고 싶어서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저는 순간 멍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탐욕이 아니었어요.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물질적 안녕과는 다릅니다.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싶다거나 페라리를 사고 싶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거죠. 윤성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돈을 벌면 자유를 얻고 그 자유로 가족을 도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윤성이 말하는 건 정반대였어요.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윤성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의 목소리 톤, 그 확신에 찬 눈빛. 그 안에 뭔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실에 홀로 남았어요. 윤성의 말을 곱씹어 보면서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죠. 제가 20년간 연구해온 행복의 공식에 뭔가 빠진 게 있는 건 아닐까요? 그 학생의 한 문장이 제 모든 확신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물질적 안녕이 가족을 위한 것이라니. 이건 제가 알던 경제학 공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서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윤성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한국만 물질적 안녕을 1순위로 꼽았을까요? 자료를 확인해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17개 선진국 중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물질적 안녕이 1위였어요. 다른 나라들은 모두 가족, 건강, 자유 같은 걸 택했는데 말이죠. 처음엔 그냥 한국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아시아 특유의 물질주의인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윤성의 설명을 듣고 나니 뭔가 다른 이야기 같았어요. 저는 경제 데이터를 뒤져봤습니다. 한국의 GDP 변화 그래프를 찾았죠. 그리고 그 숫자들을 보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1965년 한국의 GDP는 31억 달러였습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였죠. 알제리보다도 가나보다도 낮았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1조 5천억 달러가 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54년 만에 경제 규모가 거의 50배 커진 거예요. 이런 성장은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어요. 중국은 1965년에 69억 달러에서 2019년 14조 2천억 달러로 늘었죠. 성장률로는 중국이 더 크지만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요. 미국은 1965년 7,440억 달러에서 2019년 21조 달러로 성장했습니다. 꾸준하지만 예측 가능한 성장이었어요.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니까 당연했죠. 그런데 한국은 정말 달랐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지금은 12번째 경제 대국이 된 거거든요. 멕시코는 어떨까요? 1965년 22억 달러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하지만 멕시코는 처음부터 한국보다 7배나 컸었습니다. 이 숫자들을 보면서 저는 뭔가 깨달았어요. 한국의 성장 그래프는 단순한 경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존의 기록이었어요. 윤성이 말했던 한국 전쟁을 생각해 봤습니다. 1950년에서 53년까지 벌어진 그 전쟁이 한국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죠. 그 이후부터가 1965년 31억 달러의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물질적 안녕이라는 건 사치나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절망적인 가난을 겪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던 거죠. 저는 그제야 윤성의 눈빛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그가 돈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따뜻한 표정을 지었는지 말이죠. 그에게 물질적 안녕은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었거든요. 다른 나라 학생들은 어떨까요? 미국에서 태어난 학생들은 이미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돈보다는 자유나 개인의 행복을 더 중시하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전쟁을 겪었고 아버지 세대가 그 폐허에서 나라를 다시 세웠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가치관이라는 게 그냥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역사와 경험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윤성에게 물질적 안녕은 탐욕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가족을 다시는 굶기지 않겠다는 사랑 말이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일까요? 미국인들이 자유를 중시하는 것도 유럽인들이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것도 모두 그들만의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건 아닐까요? 저는 그동안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았어요. 한국 학생들이 물질적 안녕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들이 속물적이거나 이기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그들의 가치관 뒤에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요. 전쟁과 가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세대들의 기억이 말이죠. 저는 연구실 벽에 한국의 GDP 그래프를 붙여놨습니다. 그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한 민족의 의지력이 만들어낸 기적이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다음 날 수업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한국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한국 전쟁 직후의 모습들을 말이죠.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들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1953년 서울의 모습이었어요. 건물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죠.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명동거리의 사진도 봤어요. 지금의 번화한 명동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천막과 판잣집들이 즐비했고 사람들은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맨발로 돌아다녔죠.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윤성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한국 전쟁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문장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심정을 상상해 봤습니다. 모든 걸 잃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했을 건 뭘까요? 당연히 가족의 생존이었겠죠. 먹을 것을 구하는 것, 잠잘 곳을 마련하는 것, 아이들을 굶기지 않는 것. 이런 게 그들에게는 가장 절실했을 거예요. 자유나 개인의 행복 같은 건 사치였겠죠. 그런 절박함이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을 만들었구나 싶었어요. 물질적 안녕을 추구하는 것이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는 본능이었던 거죠. 저는 더 찾아봤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모습들을 말이죠. 조금씩 복구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열악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의지가 보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사진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서 옷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저는 뭔가 숭고한 걸 느꼈습니다. 이 여성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가족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거였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이 단순히 정부 정책이나 기업가 정신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 밑바탕에는 가족을 지키려는 평범한 사람들의 의지가 있었어요. 윤성의 아버지도 그런 분 중 하나셨겠구나 싶었습니다. 전쟁의 기억을 안고 살면서 자식만큼은 그런 고생을 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셨을 거예요. 저는 서구 사회와 비교해 봤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중시하죠. 부모와 자식도 독립적인 개체로 생각해요.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게 당연하고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것 같았어요. 가족이라는 집단의 생존과 번영을 개인의 행복보다 우선시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관의 문제였어요. 어느 쪽이 더 나은 걸까요? 솔직히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인의 자유도 소중하고 가족의 유대도 소중하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을 단순히 물질주의라고 폄하할 수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책임감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저녁 윤성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그의 아버지 이야기를 말이죠. 다음 날 윤성이 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교수님, 저희 아버지는 전쟁 때 고아가 되셨어요. 10살 때 부모님을 잃으셨죠. 그래서 정말 어렵게 사셨습니다. 구두 닦기도 하시고 신문 배달도 하시고 못하신 일이 없으셨어요. 윤성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만큼은 굶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라고요.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성의 아버지에게 물질적 안녕은 탐욕이 아니라 사랑이었던 거죠.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 말이에요. 윤성의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서구의 가치관과 한국의 가치관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가장 중시하죠. 부모도 자식도 각각 독립된 개체로 여깁니다. 성인이 되면 부모 집을 떠나는 게 당연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 집도 그랬거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은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라고 하셨어요. 물론 사랑하지만 간섭은 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윤성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기서는 가족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개인의 성공도 결국 가족 전체의 성공이고 개인의 책임도 가족 전체의 책임이라고 여기는 거죠. 이게 어느 쪽이 더 옳은 걸까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구식으로 생각하면 개인의 자유가 최우선이에요.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면 안 되고 자식도 부모의 기대에 얽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각자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가족의 유대가 더 중요해 보였어요.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일들을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뤄내는 거죠. 개인의 희생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동료 교수들과 이 문제를 토론해 봤습니다. 대부분은 서구식 가치관이 더 선진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진정한 발전은 불가능해. 가족 때문에 개인이 희생당하는 건 구시대적인 사고야. 한국도 결국 서구화되면서 개인주의로 바뀔 거야. 동료들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실제로 젊은 한국 사람들은 예전보다 개인주의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정말 서구식 가치관이 더 우월한 걸까요? 한국이 이룬 놀라운 발전을 보면 그들의 가치관에도 분명히 장점이 있을 텐데요. 저는 한국을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책상에서 자료만 보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보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도시의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지하철은 런던이나 뉴욕보다도 깨끗하고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놀란 건 따로 있었어요. 윤성이 소개해준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였죠. 그 집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원, 어머니는 주부,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서구의 중산층 가정과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시간에 느낀 분위기는 정말 특별했어요. 가족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요즘 공부는 어떠니? 서구에서라면 이런 질문은 간섭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아들은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아빠, 수학이 좀 어려워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래, 주말에 같이 봐보자라고 했죠. 이게 그냥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었어요. 진짜 서로를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오늘 학교에서 뭐 재미있는 일 있었니? 라고 물으셨어요. 딸도 신나게 학교 이야기를 했고요. 서로의 일상을 진심으로 관심 있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뭉클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가족들에게는 정말로 끈끈한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식사 후에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젊을 때는 좀 답답했어요. 부모님이 이것저것 간섭하시는 게 말이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다 사랑이었구나 싶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전과 달라요. 더 자유롭고 독립적이죠.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건 여전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어느 쪽이 더 나은 걸까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서구식 가치관일까요? 아니면 가족의 유대를 중시하는 한국식 가치관일까요? 아마도 정답은 없을 거예요. 둘 다 나름의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을 단순히 구식이라고 폄하할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그들의 물질적 안녕 추구는 개인의 탐욕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책임감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이야말로 한국이 이룬 놀라운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거죠.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이 성공하면 그 성공은 개인의 것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개인의 성공이 가족 전체의 성공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더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윤성의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 이유도 바로 그거였겠죠. 자신만을 위해서라면 적당히 살아도 됐을 텐데 아들을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펼쳐진 수많은 불빛들. 그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누군가의 가족이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불빛들 속에는 윤성의 아버지 같은 분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분들의 이야기 말이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숫자와 데이터로만 보려 했던 한국의 발전이 사실은 수많은 개인들의 사랑과 희생이 만들어낸 결과였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윤성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물었습니다. 윤성 씨, 당신 아버지 같은 분들이 한국을 이만큼 발전시킨 거군요. 윤성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교수님, 저희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세대 대부분이 그랬어요. 자신들은 고생해도 자식들만큼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정부 정책이나 기업가 정신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 밑바탕에는 평범한 부모들의 자식 사랑이 있었던 거죠. 저는 서울에서의 며칠을 더 보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부모 세대의 희생,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자식 세대의 책임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적 안녕은 단순한 물질주의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는 숭고한 가치관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동료 교수들이 제게 물었어요. 마이클, 한국 다녀와서 어땠어? 역시 개발도상국 특유의 물질주의가 심하던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렇다고 대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았어. 오히려 우리가 잃어버린 뭔가를 그들이 갖고 있더라고. 동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뭘 말하는 거야?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 게 뭐가 있다는 거야? 저는 설명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제가 느낀 걸 전달할 수 있을까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야. 그들에게는 가족이 단순한 혈연 관계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거든. 그건 구시대적인 사고 아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잖아. 동료 중 한 명이 반박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죠.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직접 보니까 달랐어. 그들은 자유를 포기한 게 아니라 더 큰 자유를 선택한 거야. 더 큰 자유라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가족이 함께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을 열 수 있게 되는 거지. 하지만 동료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어요.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윤성이라는 학생의 아버지 이야기를 해줄게. 그분은 전쟁 때 고아가 되셔서 정말 어렵게 사셨어.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셨거든. 그래서 윤성이 미국 대학까지 올 수 있게 된 거야. 그건 부모의 희생 아냐? 개인이 가족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한 거잖아. 동료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분에게는 아들의 성공이 바로 자신의 꿈이었어. 서구식으로 생각하면 개인의 희생이지만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사랑의 완성이야.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정말로 어느 쪽이 옳은 걸까요?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의 성취를 가장 중시해요. 부모도 자식의 인생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각자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의 성취를 더 중시하는 것 같았어요. 개인의 성공도 결국 가족 모두의 성공이고 개인의 실패도 가족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가요? 객관적으로 보면 저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명문대 교수이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죠. 개인의 자유도 충분히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뭔가 공허했습니다. 제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어려울 때 무조건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님은 계시지만 이미 오래전에 독립했어요. 서로 사랑하지만 거리를 두고 지내죠.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연락하지만 서로의 삶에 깊이 개입하지는 않아요. 친구들도 있지만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모두들 자신의 삶에 바쁘니까요. 반면 윤성은 어떨까요? 그에게는 항상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어요. 실패해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성공하면 진심으로 기뻐해줄 사람들도 있죠. 물론 그만큼 부담도 클 거예요. 가족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부담이 오히려 더 큰 동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저예요, 마이클. 오, 마이클.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아버지가 놀라신 것 같았어요. 제가 먼저 전화드리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니요,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냥 안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래, 고맙구나.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떠니?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최근에 한국에 다녀왔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아버지께 한국에서 느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서로에 대한 책임감. 그래, 그런 문화도 좋은 것 같구나. 우리는 좀 너무 개인주의적인 면이 있지.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가끔 생각해. 너희들을 너무 일찍 독립시킨 건 아닌가 하고 말이야. 물론 각자 자신의 길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좀 더 가까이 지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날 밤 통화는 평소보다 훨씬 길었어요. 오랜만에 아버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완벽한 정답은 없을 수도 있겠다고요. 서구식도 한국식도 각각 장단점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더 이상 후진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바로 서로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책임감이었죠. 몇 주 후, 저는 다시 윤성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한국에서 느낀 것들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윤성 씨,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말이에요. 윤성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기뻐요. 사실 처음에는 좀 걱정됐거든요. 혹시 우리나라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해서요. 전혀요. 오히려 반대예요. 당신들이 지켜온 가치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저는 윤성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물질적 안녕을 그렇게 중시하는지 말이에요. 단순한 물질주의라고 생각했거든요. 많은 외국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해해요. 윤성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물질적 안녕은 사치가 아니에요. 생존이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 가족의 생존이죠. 그래요. 이제는 이해해요. 당신의 아버지 세대가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였어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윤성 씨, 혹시 당신 아버지를 직접 만나볼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말이에요. 윤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외국 교수님이 우리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니까요. 다음 주말, 저는 윤성과 함께 그의 부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뉴욕 근교에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윤성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 오신 지는 20년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윤성의 아버지는 60대 초반의 단정한 분이셨어요. 첫인상부터 뭔가 깊이가 있어 보였죠.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겪어오신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교수님, 윤성이한테 들었습니다. 한국까지 다녀오셨다면서요? 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네,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왔습니다. 특히 윤성 씨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 관심이 생겼거든요. 제 이야기요? 별거 아닌데. 그저 평범하게 살아온 것뿐인데요. 아버지가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분의 인생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는 조금씩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전쟁 때 부모님을 잃고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었죠.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생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절망보다는 의지가 더 강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언젠가는 제대로 된 삶을 살겠다는 생각만 했거든요. 그 의지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마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을 거예요. 언젠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으면 그 아이들만큼은 제가 겪은 고생을 시키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죠. 아버지가 윤성을 바라보시는 눈빛이 정말 따뜻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못하는 일이 없었어요. 구두 닦기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공장에서도 일했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죠.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목표가 있으니까 견딜 수 있었어요. 윤성이 같은 아이를 키우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윤성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모든 희망과 꿈이 담긴 존재였던 거죠. 아들이 미국 대학에 들어갔을 때 어떠셨어요?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기뻐서 말이에요.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제가 구두 닦기를 하던 그 아이가 미국 명문대에 들어간다니.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된 것 같다고 말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분에게 윤성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가 아니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된 꿈의 완성이었던 거죠. 교수님,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좋은 가치관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족이 전부예요. 가족이 잘 되는 게 곧 나 자신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성이가 성공하면 제가 성공한 것 같고 윤성이가 기뻐하면 저도 기뻐해요. 그런 마음을 윤성 씨도 이해하나요? 저는 윤성을 바라봤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잘 되는 게 곧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거니까요. 윤성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저 혼자만을 위해서라면 적당히 할 수도 있겠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최선을 다하게 되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윤성의 가족에게서 제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보았거든요.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대감이었어요.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 상대방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것들이 한국의 놀라운 발전을 이끌어낸 진짜 원동력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윤성 가족과의 만남이 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보였지만 제 머릿속에는 서울의 그 따뜻한 불빛들이 떠올랐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느낀 모든 것들을 정리해보고 싶었거든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제가 20년간 연구해온 주제였죠. 그동안 저는 행복을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에서 찾으려 했어요.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면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윤성의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겠다고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성공적이었어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교수가 됐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죠.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연구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행복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뭔가 공허했어요. 제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제가 힘들 때 무조건 도와줄 사람이 있었을까요? 부모님이나 형제들과도 연락은 하지만 서로의 삶에 깊이 개입하지는 않아요. 그게 서구식 가족관계죠. 각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시간은 함께 보내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결국 혼자 해결해야 하죠. 반면 윤성의 가족은 어떤가요?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윤성의 성공은 아버지의 성공이고 아버지의 기쁨은 윤성의 기쁨이죠. 물론 그만큼 부담도 클 거예요. 가족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부담이 오히려 더 큰 동기가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윤성이 말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저 혼자만을 위해서라면 적당히 할 수도 있겠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최선을 다하게 되거든요. 그렇구나 싶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거죠. 혼자가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해 사는 거였어요. 저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1965년 31억 달러에서 2019년 1조 5천억 달러까지. 이 놀라운 성장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개인이 개인을 위해 노력할 때와 가족을 위해 노력할 때의 차이. 그 차이가 한국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윤성의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부모들이 다 그랬을 거죠. 자신들은 고생해도 자식들만큼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들이 공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시작한 이유도 바로 그거였을 거예요.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표면적으로만 봤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의 발전을 단순히 경제 정책이나 기업가 정신의 결과라고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진짜 원동력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개인을 움직였고 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바꿨고 사회가 바뀌어서 나라가 발전한 거였죠.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걸 가족주의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윤성을 보면 전혀 억압받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가족의 사랑을 받으면서 더 큰 꿈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유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혼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개인의 선택권도 중요하지만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도 소중하죠. 한국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한 거였어요. 개인의 작은 자유보다는 가족의 큰 행복을 택한 거였죠.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개인에게도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 것 같았어요. 윤성의 아버지를 보세요.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과연 그렇게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들의 성공을 보면서 느끼는 그 기쁨. 그건 개인적인 성취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행복이었을 거예요. 저는 새벽까지 글을 썼습니다.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거든요. 20년간 믿어왔던 가치관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새로운 깨달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동이틀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어야겠다고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해서 새로운 강의를 만들어보자. 서구식 개인주의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자.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도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자. 그렇게 해서 행복의 재정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행복의 재정의 한국에서 배운 가족의 힘이었어요. 20년 교수 생활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준비한 강의였죠. 첫 수업날 강의실은 만석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져서 다른 과 학생들까지 몰려왔더라고요. 윤성도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행복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저는 칠판에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하나는 개인주의 지수, 다른 하나는 행복 지수였죠. 일반적으로 개인주의가 강할수록 행복도가 높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한국은 개인주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가족 만족도와 삶의 의미 지수는 매우 높습니다. 윤성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에게 행복은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모두 잘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윤성 씨 아버지는 전쟁고아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추구한 건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치관이 한국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 이후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 모든 변화의 원동력이 뭘까요? 진짜 핵심은 가족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아들의 성공은 곧 자신의 성공이었어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가족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포기해야 한다면 그건 억압 아닌가요? 윤성이 다시 답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가족이 있어서 더 큰 꿈을 꿀 수 있어요. 혼자라면 작은 목표에 만족했을 텐데 가족을 생각하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칠판에 새로운 공식을 썼어요. 개인의 행복 더하기 가족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공식을 알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질문하러 왔어요. 교수님, 저도 부모님이 항상 가족을 우선시하라고 하시는데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몇 달 후, 저는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행복의 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1년 후 책이 출간됐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서점 사인회에서 한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책을 읽고 부모님께 사과드렸어요. 그동안 가족의 기대를 부담스러워했는데 이제는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겠어요. 윤성도 이제 교수가 되어 저와 함께 연구하고 있어요. 최근에 결혼한 윤성의 결혼식에서 아버지가 축사하실 때 정말 감동적이었죠. 윤성아, 너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다.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가 너에게 해준 것처럼 너도 너의 가족을 사랑하고 보호해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가치관이 어떻게 세대를 이어가며 전승되는지를 말이죠.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저는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지만 한국에서는 가족의 행복을 더 중시하더라고요. 윤성의 아버지 같은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신 이유도 바로 그거였죠. 가족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사랑이 모여서 한국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물질적 안녕을 추구하는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이 결코 이기적이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그것은 가족을 지키려는 숭고한 사랑의 표현이었거든요. 진정한 행복은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개인의 작은 희생이 가족의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윤성과 그의 아버지가 보여준 사랑.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돈을 벌되 가족을 위해서 성공하되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말이에요. 저는 이제 다시 강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행복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이라고요. 한국에서 배운 이 소중한 교훈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나갈 겁니다. 윤성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야겠죠.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진실입니다. 행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 말이에요.